안녕하세요. 저는 농촌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전철을 처음 만나기 위해 베트남 호치민에서 1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밑건이라는 도시를 갔습니다. 전처의 순수하게 웃는 모습이 저를 사로잡더군요. 게다가 농부의 딸이었기에 농부인 저의 삶을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를 공부했다는 것도 전철을 아내로 선택한 이유고요. 결혼식을 올린 후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내 인생에 결혼 같은 건 없을 줄 알았는데 17살이나 어린 이렇게나 예쁜 여자와 함께 살다니. 복숭아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은 고된 일이었지만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한다는 건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아내가 한국으로 시집 온 다른 베트남 친구들을 만나러 서울로 놀러 갈 때면 저는 그 잠깐의 이별이 아쉬워 울기도 했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4년 정도 지난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이혼이라니? 당신, 우리 집에 매월 돈 붙여준다는 거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게 우리 결혼 전 약속이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저는 당신이랑 결혼하고 농사만 지었어요. 일꾼처럼요. 당신도 알잖아. 복숭아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잘 될 때는 처가에 돈 붙여드렸잖아. 아내를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식음을 전폐하더군요. 저는 걱정이 되어 죽이라도 권했지만 아내는 단 한 숟갈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내가 쓰러지더군요. 3살짜리 아이는 공포에 떨며 울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아내가 깨어나자마자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내는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이혼 안 해주면 저는 기어코 죽을 거예요. 더 이상 아내를 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저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를 만나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자 더 이상 전처와 아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제 아들과 사라져 버렸습니다. 복숭아 농사를 팽개친 채 폐인처럼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임대받았던 복숭아 밭은 임대료를 내지 못해 계약을 연장하지 못했고 매일 새벽마다 밥을 줘야 하는 소들은 헐값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습니다. 제게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어머니가 내려오셨어요. 80된 어머니가 저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더군요. 광석아, 먹어라.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들 결혼식에 흥에 겨워 2팔을 벌려 춤을 추신 분이었습니다. 현수애미를 봤다. 무슨 소리세요? 약 타러 갔다가 병원에서 봤어. 분명 현수애미였다. 나이가 들어 뛰지 못해서 잡지는 못했어. 현수는요? 현수도 봤어. 많이 컸더구나. 전처를 다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처가 후회한다면 다시 잘 살아보자고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을 봐야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이고
어머니가 말했던 그 병원 앞을 지켰습니다. 일주일 되던 날, 거짓말처럼 전처가 나타나더군요. 전처는 4년 전보다 더 아름답게 성숙해 있었습니다. 전처에 양손을 잡은 두 아이가 보였습니다. 하나는 제 아들이었고, 하나는 전처 여동생의 딸처럼 보였습니다. 전처 여동생도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거든요. 용기를 내어 전처 앞에 섰습니다. 전처는 깜짝 놀라더군요. 응우의 티란 전처의 베트남 이름입니다. 저는 전처를 란이라고 불렀지요. 란, 잘 지냈어? 현수야, 아빠야. 기억나, 아빠?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은 주눅이 들어 보였어요.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제 얼굴을 바라봤을 때 그 어린 아들 얼굴에 그늘이 진 것을 보았습니다. 전처 여동생의 딸과는 비교가 되더군요. 깊은 슬픔이 지나갔습니다. 전처가 아이들에게 베트남 말로 뭐라 뭐라 하자 아이들은 어디론가 뛰어가더군요. 병원은 무슨 일이야? 아픈 거야? 오늘 어떻게 마주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화가 나더군요. 나 현수 아빠야. 나 현수 보고 살 권리 있어. 전처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가 저한테 오더군요. 제 번호예요. 현수 보고 싶으면 미리 연락 주세요. 전처가 뒤돌아서자 저는 급히 전처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숭아밭, 이제 임대 아니야. 그동안 나 열심히 벌어서 700평이나 되는 밭 샀어. 임대료 이제 안 내도 돼. 내 밭에서 키운 복숭아니까 그거 팔면 다 내 돈이야.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전처가 제 손을 놓아버리더군요. 안녕히 가세요. 전처는 아이들을 데리고 택시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정부에서 저리로 빌려주는 농촌 지원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다시 복숭아 밭을 계약했어요. 다시 열심히 살면 아내도 아들도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몇 주 뒤 아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저를 따라오려 하지 않더군요. 전처가 아들에게 베트남 말로 뭐라고 뭐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아들은 제 차에 탔습니다. 아들에게 복숭아 밭도 보여주고 아들이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집 마당도 보여주고 소가 있는 소마구청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현수야, 아빠는 우리 현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현수는 아빠 안 보고 싶었어? 아들은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들과 함께 잤습니다. 잠든 아들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휴게소에서 우동을 먹는데 아들이 갑자기 말하더군요. 아빠, 처음 아들이 아빠라는 말을 했을 때보다 더 감격스러웠습니다. 응, 현수야. 말해. 나 아빠랑 살면 안 돼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빠랑 살고 싶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네 엄마가 아빠한테 니네 집 주소를 안 알려줬어. 우리 엄마 집으로 가자. 엄마 놀래켜주자.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우리 둘이 살겠다고 허락받자. 아들은 갑자기 망설이더군요. 왜? 싫어? 아들은 또다시 망설이더니 그제서야 집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전처의 집으로 가는 길, 왠지 모를 희망과 자신감으로 넘쳐났습니다. 아들이 나랑 살고 싶어 한다면 전처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빵집에 들러 케이크를 샀습니다. 꽃집에서 꽃도 사고 싶었는데 꽃집은 보이지 않더군요. 전처의 집 앞에서 아이가 비밀번호를 눌렀을 때 왜 그렇게 떨렸을까요? 아들이 들어가고 그 집에 발을 들였을 때 어느 베트남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때 전처 여동생의 딸이 베트남 남자에게 다가가더니 아빠! 그러더군요. 가만 보니 아이는 전처 여동생의 딸이 아닌 듯 했습니다.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거실에 걸린 액자가 보이더군요. 사진에는 전처, 지금 제가 마주하고 있는 이 베트남 남자, 그리고 제가 전처 여동생 아이로 착각한 여자아이, 그리고 제 아들. 사진 속 제 아들의 얼굴은 그늘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활짝 웃고 있는데 말이죠. 그때 화장실에서 전처가 나왔습니다. 이 여자애는 누구야? 전처는 제 말에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당당하더군요. 제 딸이에요. 얘가 몇 살이야? 제 목소리가 떨려서 나오더군요. 저 6살이에요. 현수 오빠보다 1살 적어요. 여자아이가 명랑하게 말했습니다. 전처는 저랑 결혼한 지 1년 뒤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내는 출산 후 몇 개월이 지나고 출산 우울증이랑 향수병으로 고통스럽다며 잠시 고국에 다녀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한참 복숭아 출하 시즌이라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전 아내와 한 4개월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나랑 결혼할 때부터 이놈이랑 만나고 있었다? 아니요. 우리는 고등학생 때부터 사랑한 사이예요.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그럼 이놈이랑 사랑하고 있었는데 나랑 결혼했다? 한국 영주권이 필요했으니까요. 아내는 영주권을 딴 직후 저와 이혼하기를 바랬습니다. 애써 부인해온 사실입니다.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더군요. 그러면 수요일마다 베트남 언니들 만나러 서울 갔다 온 것도 이놈 만나러 갔다 온 거야? 맞아요. 전처는 거짓말도 하지 않더군요. 남자는 전처와 비슷한 나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나 되었을까요? 여기 한국이야. 니들이 한국에서 한국 남자를 상대로 사기를 쳐? 나도, 내 남편도 영주권 있어요. 이 벌레 같은 것들에게 내 나라가 영주권을 주다니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고 당신이랑 이혼했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한국 여자나 마찬가지니까 나랑 결혼한 이 남자도 3년 뒤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거짓 결혼으로 영주권 땄으니까 그 영주권 무효야. 내가 그 영주권 무효시킬 거야.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전처는 따박따박 말도 잘하더군요. 신혼 때의 그 순수한 얼굴들은 모두 거짓말이었을까요? 복숭아처럼 단내나는 그 행복은 다 거짓말이었을까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나랑 살았던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는 거야? 나보다 17살 많은 늙은 남자랑 사는 건 치욕이었어요. 전처의 말이 심장에 박혀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저 이제 영주권 있어서 대통령 선거 빼고는 거의 다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저 무시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그렇게 그 집을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복숭아 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하늘을 찌르고 싶더군요. 전처의 영주권을 뺏어야만 했습니다. 전처도, 전처 남편도, 그 딸도 내 나라에서 쫓아내고 싶었어요. 법무부 이민청에 전처를 신고했습니다. 저와의 결혼이 위장 결혼이니 영주권 취득을 취소해달라고 말이지요. 그러자 전처는 변호사를 고용해 저와의 결혼이 진정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숭아 밭에서 베트남에서 살 때보다 더한 노동을 한 것은 저를 사랑해서였고, 처가에게 돈을 보내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저와 3년이나 산 것은 저를 사랑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재 베트남 남편을 만난 것도 다른 베트남 커뮤니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만난 것이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생활력 부족과 나이차로 인해 말이 통하지 않아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었고, 하는 수 없이 택한 게 이혼이었고, 또 하는 수 없이 딸의 남편과 재혼을 했다고 주장하더군요. 법무부는 전처의 영주권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의 신청을 했으나 저는 패배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제 집으로 데려왔지만 후회가 들더군요. 분노와 슬픔에 휩싸여 아들을 양육하는 건 버거웠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들을 위해 80된 노모를 시골로 불러들였습니다. 어느 날 지 엄마를 만나고 온 아들이 말하더군요. 지 엄마가 베트남 쌀국수집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베트남 쌀국수 집 앞에 섰습니다. 전처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듯 했고, 베트남 남자는 카운터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새 맛집이 되었는지 손님들이 바글바글 하더군요.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저들은 이렇게 행복하다니. 제 손에 들린 휘발유 통을 보았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분노를 잠재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라이터를 만져봤습니다. 이 한 방으로 저는 제 인생을 망치게 되겠지요. 그러나 상관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망치고 행복해 보이는 저들의 인생도 망치고 싶었습니다. 휘발유통을 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안더군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 뒤에 제 어머니도 보이더군요.
어찌 알고 이 두 사람이 여기에 온 것일까요? 광서가, 어머니는 저를 보고 안 된다는 듯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 가게가 활활 타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까맣게 타버리고 저도 증발해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광서가 눈을 떴습니다. 다시 80된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저 두 사람이 까만 새가 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광서가 끝내 80된 노모가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다시 복숭아 밭에서 일을 합니다. 봄에 꽃이 피면 꽃을 따주고 열매가 나면 열매를 솎아주고 위로 솟은 쓸데없는 가지들을 잘라줍니다. 봉지도 이쁘게 씌워주고 병충해 약도 뿌려주고 가물 때는 물도 듬뿍 뿌려줍니다. 복숭아만큼은 제가 주는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면 좋겠지만 복숭아도 가끔 배신을 합니다. 어느 때는 너무 더운 날씨에, 어느 때는 알 수 없는 해충으로 말이지요. 여전히 자다가 벌떡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꿈에서 그 두 사람은 활짝 웃으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베트남 쌀국수 집 가게는 점점 더 잘 되더군요. 꿈에서 깰 때마다 비참함이 몰려들더군요. 80된 노모와 어느새 10살이 된 아들이 복숭아를 따 먹으며 웃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저 두 사람처럼 웃을 때가 올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